제3장 첫 걸음. 찬란한 빛이 꽉 들어차고 어마어마한 군중으로 꽉 들어찬 이 넓은 계곡은 나의 눈을 현혹시킨다. 단 한 사람도 내가 아는 자는 없고 누구나 나보다는 위다. 내 두뇌는 혼란되어 간다. 변호사 레이나의 시집에서. 다음날 아침 일찍 줄리앙이 도서실에서 편지의 사본을 쓰고 있노라니 책장으로 교묘히 감춰져 있는 조그만 비밀문으로 마틸드 양이 들어왔다. 줄리앙은 그 장치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마틸드 양 쪽은 줄리앙과 마주쳤기 때문에 무척 놀랐고 또 무척 난처해하는 듯이 보였다. 줄리앙은 머리에 세트를 한 영예의 모습을 보고 억세고 거만하고 사나이 같은 느낌을 받았다. 라몰 양은 전혀 눈치채이지 않게 아버지의 도서실에서 책을 훔쳐내 보는 비밀 수단을 쓰고 있었다. 줄리앙이 있었던 덕분으로 그날 아침 나타난 것은 허사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볼테르의 바빌론의 공주의 제2권을 가지러 온 때이니만큼 한층 더 분했다. 성심회 최대의 공적인 철저한 왕당파 종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다시 없이 좋은 부독본이 아닌가. 딱하게도 이 아가씨는 나이가 아직 19살인데 날카로운 재기가 번뜩이는 소설이 아니면 이미 재미있게 읽을 수 없어져 버린 것이다. 3시경에는 노르베르 백작이 도서실에 나타났다. 밤에 정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신문을 조사하러 왔는데 그때까지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던 줄리앙을 만나자 몹시 기뻐했다. 백작의 태도는 더할 수 없는 것이었고 줄리앙에게 말을 타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다. 아버님은 저녁 때까지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죠. 줄리앙은 이 우리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멋있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이거 참 백장님, 높이가 80척이나 되는 나무를 베어 넘겨 각재로 한다든가 송판으로 한다든가 하는 일이라면 잘해 보일 수 있고 장담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말을 탄 경험은 아직 6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소? 그렇다면 이번이 7번째로군. 사실 줄리앙은 국왕이 베르에르에 왔을 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고 말이라면 멋있게 다룰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브로뉴의 숲에서 돌아올 때 바크그리의 한복판에서 급히 마차를 피하려고 할 찰나 그는 말에서 떨어져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옷을 2벌 가지고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식사 때 후작이 줄리앙에게 말을 걸려는 생각에서 산보는 어땠었는가 하고 묻자 이내 노르베르가 애매한 말로 대신 대답해 주었다. 백장님은 그야말로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고 줄리앙이 끼어들었다. 정말로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온순하고 가장 좋은 말을 주셨지만 저를 말에다 묶기까지 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묶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다리 근처의 그 긴 거리 한복판에서 말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틸드 양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으려 했으나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선천적인 거침없는 호기심을 발휘하여
그때의 상황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줄리앙은 조금도 가식을 보이지 않고 그것을 받아 넘겼다.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에는 상당한 매력이 있었다. 저 젊은 성직자 제법 유망하군요 하고 후작은 아카데미 회원을 향해서 말했다. 촌뜨기인 주제에 저런 경우 전혀 가식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예가 없겠지요. 더구나 자기 실패를 숙녀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줄리앙이 자기의 실패담에 대해서 듣는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편안스럽게 해주었기 때문에 식사가 끝날 무렵 여러 사람들의 화제가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 버리자 마틸드 양은 오빠에 대해서 이 불운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캐묻기 시작했을 정도였다. 이 질문은 자꾸 길어지기만 했고 몇 번인가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기 때문에 줄리앙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하여 직접 대답을 해 주었다. 나중에는 세 사람 모두 숲속 깊은 마을에 사는 세 젊은이처럼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을 정도였다. 다음날 줄리앙은 신학 강의를 2시간 듣고 나서 20통가량의 편지를 베끼려 돌아와 보니 도서실의 자기 자리 곁에 한 젊은 사나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복장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태도는 옹졸하고 얼굴에는 부러운 빛이 나타나고 있었다. 후작이 들어왔다.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땅보군. 후작은 엄한 말투로 말했다. 제 생각은 청년은 비굴한 웃음을 띄우면서 대답했다.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어. 자네 멋대로 왔지만 좀 경솔한 행동이 아닐까. 땅보 청년은 황급히 일어나서 모습을 감춰버렸다. 이것은 라몰 부인의 친구인 그 아카데미 회원의 조카로서 문학지망의 사나이였다. 그 아카데미 회원의 주선으로 후작의 비서가 되기로 약속이 되었던 것이다. 땅보는 떨어진 곳에 있는 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줄리앙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자 자기도 신임을 얻으려고 그날 마침 자기의 필기 도구를 운반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 4시가 되자 줄리앙은 조금 망설인 끝에 대담하게 노르베르 백작의 방에 얼굴을 내밀었다. 백작은 마치 말을 타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몹시 예의 바른 청년이었던 만큼 좀 당혹했다. 그는 줄리앙에게 말했다. 근간에 마술 연습장에 나가 주었으면 좋겠소. 2, 3주일 후 함께 말을 타고 즐길 수 있게 되면 나도 대단히 기쁠 텐데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려던 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줄리앙은 몹시 진지한 표정을 띄었다. 정말로 친절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는 엉뚱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말이 부상당하지 않고 만일 지금 쉬고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소 소래군. 아무리 위험한 변을 당해도 나는 모르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내가 반대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오. 벌써 4시나 됐으니 나가봅시다. 말에 올라타자 곧 줄리앙은 백작에게 물었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노르베르는 큰 소리를 내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예를 들면 상체를 뒤로 꼿꼿이 젖힌다든가. 줄리앙은 빠른 속도로 말을 몰았다. 루이 16세 광장에 이르러 할 때였다. 자네 그건 무리야 하고 노르베르가 외쳤다. 마차의 왕래가 많은 데다 마부들도 난폭하니까 한번 땅으로 떨어지면 마지막이요. 깔려버려요. 그들은 급정거를 하여 말의 입에 상처를 입히거나 하는 짓은 하지 않으니까.
노르베르는 줄리앙이 낙마할 뻔한 것을 몇 번이고 보았다. 그러나 하여간 무사히 멀리 타고 갔다가 올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백작은 누이 동생에게 말했다. 소개하지. 참으로 용감한 거칠은 말의 기수야. 저녁 식사 때 백작은 반대쪽 끝에 있는 아버지에게 얘기를 걸고 줄리앙의 용감함을 칭찬했다. 줄리앙같이 말을 타는 태도에는 기껏 그것만이 칭찬거리였다. 백작은 그날 아침 가운데 마당에서 말에 솔질을 하고 있는 심부름꾼들이 낙마한 이를 화제거리로 삼아서 줄리앙을 몹시 깔보는 듯한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친절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리앙은 이윽고 이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예의 범절이 기묘하게 여겨지고 또 사사건건이 그는 실수를 했다. 그의 실패가 하인들에게는 즐거움의 씨였다. 비라르 사제는 자기의 교구로 돌아가 버렸다. 줄리앙이 연약한 갈대라면 시들어 버리는 편이 좋다. 만약 야무진 사나이라면 혼자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가 있으리라. 비라르 사제는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